안녕하세요. 오늘을 읽는 책입니다. 오늘은 낯설지만 대단히 훌륭하고 멋진 소설 한 편 챙겨왔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세계문학 하면은 대개의 경우 이 유럽이나 프랑스, 독일, 영국을 중심으로 한, 그리고 러시아 문학, 미국 문학, 좀 멀리 가면은 남미 문학 또는 일본 문학, 중국 문학, 이렇게들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빠진 곳들이 많이 있죠. 아프리카도 그렇고 이른바 중동이라는 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우리가 가까운 동남아시아도 그렇고, 이 소설 읽는 재미 중에 하나가 직접 가보지 못했지만 낯선 곳을 다양한 이 방식으로 여행할 수 있다는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직접 가보지 않았어도 그곳의 이 풍광, 습속, 역사, 일상 등등을 소설을 통해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이 유럽 중심의 세계문학의 흐름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것 같고요. 서양에서 얘기하는 그 세계문학사를 반복 변주하는 그 흐름에서 아직도 못 나아가는 게 아닌가, 이런 씁쓸한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도 여러 차례 비서양의 국가의 소설들을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보스니아나 조지아, 동유럽이죠. 알바니아, 이쪽 지역들, 그리스는 물론이고요. 그리고 이 중동의 이란, 이라크,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의 소설은 어떨지, 또 파키스탄이나 인도는 어떨지, 그리고 동남아시아는 어떻습니까? 베트남은 좀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네팔이나 아프가니스탄이나, 그리고 이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 필리핀, 대만, 이런 데는 어떨까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 시간에 우리에게 좀 낯선, 그리고 훌륭한 소설들인데 어딘가 묻혀있는 작품들을 찾아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종종 마련하고자 합니다.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말레이시아의 작가 탄 투앙 앵의 장편소설 해질 무렵 안개 정원입니다. 말레이시아 하면은 뭐가 떠오르십니까? 쿠알라룸푸르, 메르데카 컵,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저는 어릴 때 기억으로 말레이시아 하면은 그 아르무감이라는 골키퍼가 생각이 나고요. 매번 월드컵 그 아시아 최종 예선에서 말레이시아에게 무릎을 꿇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차범근이 아주 날릴 때죠. 흑백 텔레비전, 매번 끊기는 흑백 텔레비전을 보면서 이 말레이시아를 원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몇 년 전에 쿠알라룸푸르를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말레이시아 지도로 보면 이렇습니다. 말레이 반도 한 반쯤과 보르네오 섬 상부 지역을 차지하고 있죠. 이 말레이시아의 현대사 역시 다른 동남아시아, 아시아 역사들과 크게 다르지 않게 굴곡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16세기 초에서 1824년까지는 포르투갈, 네덜란드, 영국의 각 축장이었고요. 그리고 네덜란드, 영국의 그 조약에 따라서 1824년부터 1941년까지는 영국의 식민지로 있습니다. 저 오랜 세월이죠. 그러다가 1942년부터 45년까지는 일본 점령기를 경험합니다. 혹독한 세월이었습니다. 일본의 남반 정책 때문에 이른바 대동아 정책, 일본에서는 대동아 전쟁이라고 부르죠. 대동아 정책으로 대단한 고통을 치렀던 것이 바로 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입니다. 필리핀과 함께. 문학에서도 역시 이 시기가 중요한 장이 됩니다. 그리고 1946년부터 57년 8월까지 영국이 재점령하고요. 57년에야 독립이 되긴 하는데, 이 독립이 되고 난 후에도 많은 내전을 겪습니다. 공산주의를 따르는 이 빨치산과의 오랜 동안의
이 전쟁이 내전 비슷한 전쟁이 펼쳐지죠. 이 시기를 비상조치 시기라고 합니다. 1948년부터 1963년까지 이 소설의 핵심적인 배경이기도 하죠. 1963년부터 현재까지 즉 우리가 알고 있는 말레이시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입헌 군주제입니다. 술탄들이 돌아가면서 5년씩인가요? 군주 노릇을 하고요. 실질적인 행정은 총리가 담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소설을 한 권 읽다 보면은 말레이시아 현대사뿐만 아니고 말레이시아의 종교, 문화, 습속, 역사 등을 이해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소설의 강점이에요. 작가 탄 투안 앵을 보겠습니다. 1972년 페낭에서 태어났습니다. 말레이시아 지도 보시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쿠알라룸푸르를 중심 보면은 왼쪽으로 바닷가에 있는 항구 도시죠. 런던 대학에서 법학과를 졸업했다고 해요. 변호사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2007년에 비의 선물이라는 작품을 발표했다고 하고요. 우리 오늘 소개해드릴 해질 무렵 안개정원 영어로 쓰여졌습니다. 말레이시아는 말레이어가 공용어인데 영어로 쓰여졌다고 합니다. 아마 영국 식민지 경험이 오래돼서 그런지 이 말레이시아는 영어를 상당히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마글릿이라고 그러죠. 마글릿이 말레이시아에 쓰이는 영어를 마글릿이라고 합니다. 2012년에 맨 부커상의 결선에 진출했고요. 맨 아시아상 문학상을 받았고 월터 스코트 역사 소설상을 받았습니다. 영국 문학의 차장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월터 스코트 역사 소설상을 받은 거 봐서 그렇죠. 그리고 맨 부커상 결선 진출에 오른 것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 맨 부커상 하면은 한강의 채식주의자를 떠올리는 분들이 많을 텐데 맨 부커상 본상은 영연방을 중심으로 해서 영어로 쓰여진 것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우리 작가 한강의 채식주의자는 맨 부커 인터내셔널이었죠. 그러니까 이 외국어로 쓰여진 작품에 주는 상이었습니다. 우리 작가 탄 투안앵은 탄 투안앵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이름으로 봐서는 중국계라는 걸 알 수 있겠죠. 탄 투안앵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케이프타운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를 오가며 살고 있습니다. 이 소설을 읽으면은 케이프타운,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왜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남아프리카의 경험이 있는 이 아프리카너, 그러니까 보어인의 후손이 이 소설의 중요한 인물로 등장합니다. 쿠알라룸푸르는 말레이시아 수도고요. 이 말레이시아는 참조사만 말씀드리면은 이 말레이인 원주민과 중국인 그리고 다른 인도인 등등 인종 구성이 대단히 다양합니다. 종교도 대단히 다양하고요. 축제도 이 설날과 크리스마스와 또 힌두교의 이 명절까지 아주 복잡합니다. 그러면 소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해질 무렵 안개정원의 표지가 이렇습니다. 대단히 좀 야해 보입니다. 그죠? 근데 이 소설의 핵심적인 지점을 표지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영화로도 만들어졌다 그러는데 영화의 한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의 주인공이 테오 윤링이 마지막에 나카무라 아리토모라는 일본의 정원사, 이 문신사이기도 한데 그 사람에게 이 등에 문신을 새기는데요. 이 문신을 새긴 그 모습을 표지로 택한 것 같습니다. 줄거리를 잠깐 보겠습니다. 1951년 말레이시아가 배경입니다. 케임브리지에서 법률 공부한 뒤 일본 전범들의 기소에 매달려온 테오 윤링은 이름이 테오 윤링입니다. 중국계입니다. 그녀가 자란 말레이시아 북쪽 정글로 돌아옵니다. 거기에서 그녀가 발견한 것은 말레이시아 유일의 일본식 정원, 요기리. 요기리는 한자로 쓰면 석무입니다. 저녁 석자에 안개 무자인데요. 이 안개가 깃드는 저녁 무렵의 정원, 이렇게 읽을 수 있겠죠. 아무도 오지 않는 깊은 정글 속에 저녁 안개라는 의미의 요기리를 만든 사람은 일왕의 정원사였다가 추방당한 미스터리한 인물 나카무라 아리토모입니다. 이 테오 윤링이라는 여성과 나카무라 아리토모라는 남성이 핵심적인 캐릭터입니다.
잔인한 일본군 점령지의 유일한 생존자로서 비밀과 상처를 품고 살아온 윤링. 윤링은 일본군 점령 당시, 그러니까 42년부터 45년까지 언니 윤홍과 함께 일본군 점령지에서 혹독한 시련을 겪습니다. 앞당겨서 말씀드리자면 언니 윤홍은 이 일본군 수용소에서 위안부 노릇을 합니다. 성노예 노릇을 하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언니는 죽음을 택합니다. 그런 윤링은 일본인들에 대한 증오에도 불구하고 아리토모를 찾아갑니다. 그에게 일본군에게 죽은 언니의 기억 속 정원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기억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망각에 휩쓸려 보내지 않기 위해서 이 정원을 언니를 위해서 만들어 주고자 하는 거죠. 아리토모는 거절하지만 윤링에게 정원 일을 가르쳐 줄 테니 스스로 정원을 만들라고 합니다. 그래서 윤링은 아리토모에게 정원 조성 방법을 배우고요. 결국은 함께 살면서 아리토모가 죽은 다음에 이 요길이라는 정원을 자신이 물려받습니다. 이 정글을 지배하는 공산당 게릴라의 위협 속에 몇 달이 흐르고 윤링은 점점 아리토모에게 그리고 그의 예술에 이끌립니다. 이게 대략적인 개요입니다. 대략적인 개요입니다만은 소설을 읽는 여러 가지 맛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게 문장인데, 공경희 선생이 번역도 잘한 탓이겠습니다만은 문장이 대단히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훌륭합니다. 한번 문장의 맛을 찬찬히 음미하면서 말레이시아의 역사적 고통을 함께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주요 인물을 보면은 말씀드린 테오 윤링 그리고 나카무라 아리토모 외에 테오 윤홍이라는 윤링의 언니가 있고요. 그리고 매그너스 프레토리우스라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케이프타운에서 온 사람이 있습니다. 윤홍의 아버지와 사업 파트너입니다. 윤링과는 잘 아는 사이죠. 요시카와 다스지라는 가미가제 특공대에 나갔다가 어렵게 살아 돌아온 인물입니다. 대단히 문제적인 인물입니다. 후반부에 이 소설의 많은 문제들을 풀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미나가 노보루라는 그 윤링이 있었던 수용소에서 뭔가를 하는 인물입니다. 이 수용소가 어떤 곳인지는 잠시 후에 밝혀집니다. 이 수용소의 기억 보겠습니다. 이 윤링이라는 인물의 아주 고통스러운 장소죠.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앞을 응시하면서 말했다. 마루타. 수용소에서 병사들은 우리를 그렇게 불렀어요. 통나무. 그들에게 우리는 통나무에 불과했어요. 잘라서 소각하면 그만이었지요. 한동안 정원사는 침묵했다. 그러다가 내 팔을 잡는 손길이 느껴졌다. 아리토모가 말했다. 피가 나는군. 그는 내 팔꿈치를 잡고 손수건으로 상처를 눌렀다. 아주 중요한 문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원을 만들다 보면은 뭐 나무도 필요하고 이러겠죠. 그 나무 토막을 옮기는 과정에서 윤링과 아리토모가 나누는 대화 장면의 한 구절입니다. 이 마루타 우리 많이 들어보셨죠? 이 생체 실험에 동원됐던 사람들입니다. 이 마루타 원래 의미는 환태라고 한자를 씁니다. 둥글 환자, 클 태자, 통나무라는 뜻이라고 그래요. 이 통나무에서 전화해서 생체 실험에 동원되는 동물이나 사람들을 마루타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 수용소에서 마루타였죠. 그리고 이 윤홍이 성노예로 동원되어서 죽음에 이르렀다는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이 윤링 역시 일본어를 좀 배우고 하면서 그나마 나은 생활을 합니다만은 이 닭다리를 훔쳤다는 이유로 손가락 2개를 절단당합니다. 손가락 2개가 절단당한 손가락 2개가 계속 상처를 환기하는 신체의 어떤 상징이 되죠. 끝없이 이 수용소의 기억을 환기하고자 애씁니다. 그리고 정원을 만들어가면서 죽어간 수용소에 죽은 언니를 계속 떠올리려고 하는 것이죠. 결국은 기억투쟁의 장이
바로 이 정원이었다는 것. 뭐 아리토모에게나 윤리에게나 특히 윤리에게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장 고통스러운 성노예 시간이 어떠했는지 보겠습니다. 태올 윤링의 언니 윤홍의 경우는 말씀드렸고요. 이 윤링의 언니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정원 저 뒤쪽 산 깊은 곳에 하나의 허름한 절간이 있는데요. 이 절간에 살고 있는 여성 역시 이 역사의 고통스러운 시간, 이 지옥의 시간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 여성이 들려주는 얘기 잠깐 들어보시죠. 전국에서 잡혀온 12명이 거기에 있었지요. 저는 13살이었고 거기서 가장 어렸습니다.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은 19이나 20살이었지요. 최고 연장자가 19이나 20살이었답니다. 병사들은 저희를 수도원에 가두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을 기지로 삼고 있었어요. 저는 거기 2달 동안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를 풀어주더군요. 갑자기 그렇게 되었지요. 저는 이포에 있는 집에 갔습니다. 이포는 말레이시아에 있는 한 조그만 마을입니다. 작은 소도시입니다. 하지만 일본군이 제게 무슨 짓을 했는지 다들 알았지요. 어떤 사내가 저를 아내로 맞으려고 하겠어요. 아버지는 저를 너무 창피해했고 저를 사창가에 팔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달아났습니다. 다른 고장으로 갔지만 어찌어찌 사람들이 알았지요. 언제나 사람들은 알아차렸습니다.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이 성노예 시간을 치르고 나온 이 여성들에게 부모도 고향도 반길 리가 없죠. 남의 얘기가 아니라는 것 아실 겁니다. 우리 수요 집회를 통해서 많이 알려졌습니다마는 1991년인가요? 김학순 할머니의 처참한 그 고백을 통해서 많이 알려졌습니다마는 한국뿐만 아니고 중국, 대만,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네덜란드까지 일본군 성노예로 있었던 여성들은 그야말로 전 세계적이었습니다. 이 얘기는 필리핀의 소설을 읽어도 그렇고요.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소설 에카 쿠르니아완이 쓴 아름다움 그건 상처를 봐도 여실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시아가 연대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지점이기도 하죠. 이런 성노예 시간을 겪은 사람들이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땅, 이곳이 바로 말레이시아입니다. 또 하나 이 소설을 읽으면서 제가 충격을 받은 지점이기도 한데요. 바로 골든 릴리 작전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본어로는 긴노유리라고 합니다. 황금 백합이라는 뜻이죠. 제가 좀 요약해서 정리해드리면은 일본군이 진격하는 곳마다 그곳에 이 보물들을 다 약탈하기 위한 전문 부대가 결성되었고 그 전문 부대가 펼친 작전이 바로 골든릴리 작전입니다. 일본의 왕이 쓴 천황이라고 하죠. 덴노가 쓴 시의 한 구절이라고 하네요. 이 긴노유리. 참 이름 멋있습니다. 골든릴리 작전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었는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장을 좀 보죠. 1937년 저희가 난징을 공격한 후였습니다. 이건 이 다스지라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황군 관료들은 군이 전리품을 빼돌릴까 봐 걱정하였습니다. 제국 총사령부가 제 몫의 약탈품을 확보하기 위해 한 가지 작전을 내놓았습니다. 그 작전의 명칭이 골든 릴리였지요. 좀 더 볼까요? 제국군이 중국, 말라야와 싱가포르, 한국, 필리핀, 버마, 자바와 수마트라를 휩쓸고 지날 때 골든 릴리 요원들이 밀착해서 따라붙었습니다. 그들은 어디를 뒤져야 될지 알았고 손에 넣을 수 있는 것은 모두 훔쳤습니다. 고찰에서 옷과 금불상을, 박물관에서 문화재와 골동품을, 은행을 불신한 중국 부자들이 쌓아둔 금고를 훔쳤지요. 금괴와 대단히 귀중한 미술품, 조각상, 도자기와 지폐를 옮겼지요. 이 어마어마한 이 보물들, 금괴들을 어떻게 했을까? 필리핀 어느 곳에 감췄다고도 하고요. 식민지 조선을 빠져나갈 때 어딘가에
숨겼다고도 하죠. 그리고 말레이시아 어딘가에 숨겼는데 추측한 데는 바로 이곳이 바로 정원, 아리모토의 정원, 6.12가 있는 곳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점점 추리소설적으로 쓰여지는데 여러분들 꼼꼼히 읽으시면은 이 정원이 어떤 곳인지 알 수 있을 겁니다. 바로 우리 테오 율링의 기억을 잘 재구성해 보면은 일본 병력들이 뭔가를 실어 나르고 어느 동굴로 뭔가를 감추고 그랬던 게 바로 말레이시아 곳곳에서 이 훔쳐온 이 보물들, 금괴들이라는 것을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여러분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제가 보건대는 이 안개정원 6.12가 바로 이 수용소였고요. 이 수용소가 일본 제국주의가 골든 릴리, 긴노유리라는 그 작전을 통해서 곳곳에서 약탈한 이 보물들을 숨겨놓은 작물 보관소가 아니었는가. 그리고 이걸 찾으러 다니는 일본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일본 군들의 유해를 찾는다는 명목으로 이런 것들을 뒤지고 다지는 것이죠. 전쟁과 예술, 기억이 어떻게 만나는가를 멋지게 보여주는 작품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 기억투쟁의 한 방식으로서 예술과 기억이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긴 소설을 짧게 요약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말레이시아의 역사와 그리고 이 말레이시아 역사가 겪은 고통들을 테오 율링이라는 한 여성의 기억을 통해서 어떻게 재현하고 있는지 이 소설은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에 이런 문장이 놓여 있습니다. 내 앞에는 머나먼 여행길이 놓여 있고 기억은 내가 길을 밝히려고 빌리는 달빛이다. 기억을 서서히 잃어가는 테오 율링의 몸부림이 선해 보입니다. 탄투안앵의 장편소설 해질 무렵 안개정원 읽으시면서 이 말레이시아의 현대사 그리고 말레이시아 문학의 수준 한 번쯤 가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본 제국주의의 이 폭력이 어디까지 손길을 뻗치고 있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오늘 읽는 책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